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 42쪽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과 그리고 우리나라 하천 중에서 감조하천이 있는데요. 이 감조하천이 어떤 하천인지, 이 감조하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고, 그러한 현상 중에서 단점에 해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42쪽 펴시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은요. 자, 우리나라 하천은 큰 하천은 서해와 남해로 유입합니다. 자, 큰 하천은 서남해로 유입하는 이유는 당연히 주요 산이 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높은 산, 융기의 축이 되었던 높은 산은 함경산맥, 낙림산맥, 태백산맥 등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 산이 동쪽에 치우쳐 있다. 자, 비가 왔을 때,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비가 왔다고 했을 때 결국 가장 높은 산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하는 능선, 이게 산줄기인데요. 이 산 봉우리는 결국 물을 나누는 경계가 되어서 이 산 봉우리의 왼쪽에 떨어진 빗물은 왼쪽으로 모여 흘러가고 오른쪽에 떨어진 빗물은 오른쪽으로 모여 흘러가겠지요. 자, 따라서 산 봉우리, 물을 나누는 경계, 이것을 곧 분수계라고 해요. 나눌 뿐 물수 경계계. 자, 분수계는 곧 산줄기를 이은 선인데요. 분수계가 동쪽에 치우쳐 있는 만큼 결국 물이 모일 수 있는 범위는 서쪽이 넓을 수밖에 없죠. 자, 물이 모여드는 범위를 우리는 유역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계가 동쪽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유역 면적은 서쪽이 넓다라고 말합니다. 넓은 유역 면적, 즉 넓게 하천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넓은 면적에서 빗물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당연히 하천의 규모도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큰 하천은 서해로 흐른다. 왜냐하면 분수계가 동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리고 하천이 흐를 때 주로 하천이 흐를 때 남서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북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남서쪽 방향으로 흐른다. 왜냐하면 남서쪽 방향으로 주로 랴오뚱 방향, 중국 방향 등 단층선, 즉 지질 구조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천은 이 단층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천이 남서 방향으로 많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유량 변동이 큽니다. 자, 유량 변동이 큽니다. 그 말은 비가 오는 여름철에는 강물이 굉장히 많았다가 겨울철에는 강물이 적어진다는 건데요. 유량 변동이 크다는 것은 당연히 강수량의 계절 변화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강수가 골고루 내리지 못하고 특정 계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강물의 유량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게 우리나라 강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서해로 흘러가는 강이 대부분 큰 강인데요. 동해로 흐르는 강, 자, 보세요. 산이 동쪽에 치우쳐 있다. 여기 높은 산이 있어요. 따라서 동쪽에 흐르는 강은 급경사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예요. 경사가 급한 만큼 물은 어딘가에서 모이기에는 모일 장소가 없죠. 그래서 작은 계곡 형태의 강줄기가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강이 작아요. 반면 서해 쪽은 높은 산봉우리에서 바로 난 물이 중간에 낮은 평야지대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해는 큰 강이 되어서 바다로 들어가게 돼요. 동해로 흐르는 강 중에 유일하게 큰 강은 바로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돼서 흐르는데요.
압록강은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긴 강이고요. 두만강은 동해로 흐르는 강 중에 제일 긴 강이죠. 그래서 두만강은 꽤 큰 강이니까 동해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을 제외하고는 다들 작다, 급경사로 흘러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유량 변화가 크다 그랬죠. 자, 유량 변화가 크다는 거. 이거를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하상계수로 표현합니다. 하상계수. 자, 하상계수라는 말은 최소 유량 대 최대 유량의 비율을 하상계수라고 해요. 자, 즉 1년 중에 비가 제일 조그맣을 때 강 전체에 있는 물의 양을 10비다라고 했을 때 10이 측정해 보니 10이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 전체 전 유역에 있는 물의 양이 1000이었다. 적을 때가 10이고 많을 때가 1000이라면 적을 때를 1로 봤을 때는 많을 때는 100인 거겠죠. 따라서 이때의 하상계수는 1대 100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하상계수는 막 100이 넘어요. 한강 같은 경우도 1대 38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적을 때가 1이면 많을 때는 이것의 무려 380배라는 말이죠. 아무리 적을 때가 적었다 하더라도 380배면요. 강에 담고 있긴 너무 많은 물이어서 주변 지역이 다 이렇게 넘쳐서요. 잠겼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하상계수가 큰 하천은 강물이 적을 때는 너무 적을 수 있다는 말, 그리고 많을 때는 정말 많을 수 있다는 말로 하상계수가 크다는 건 가뭄과 홍수가 자주 발생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한강은요, 1대 380 정도였는데 현재는 1대 80 정도로 낮아졌어요. 380이 80이 된다. 너무 심하게 낮아진 거죠. 이렇게 심하게 낮아진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즉 어떤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낮아진 게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작업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공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상계수가 뚝 떨어지게 된 건데요. 이 경우는 거의 댐의 건설 때문이에요. 댐을 건설해서 가뭄 때도 강에 물을 남아두고 쓸 물을 남겨놓고 비가 오더라도 하류적이 넘치지 않도록 상류에서 이렇게 차단을 해주게 되면 강 전체는 비가 적을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나 전체적으로 강에 머물고 있는 물의 양의 변동성이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하상계수가 작아졌다? 아무래도 댐이 건설된 것 같아. 그러면 하상계수가 작아지고 그런 만큼 가뭄과 홍수의 위험은 줄어들었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하상계수가 작아졌다. 자, 우리나라 하상계수가 작아졌는데요. 자, 하상계수가 작아진 이유는 댐의 건설, 그리고 조림사업. 조림사업이란 숲을 조성하는 것, 즉 나무를 심는 걸 뜻하게 됩니다. 자, 조림사업을 통해서 하상계수가 작아졌어요. 자, 그럼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조림사업, 숲을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산에 나무가 많아지게 되면 왜 하상계수가 작아질까? 우리는 산에 있는 숲을 녹색댐이라고 부릅니다. 자, 댐은 그 홍수 때 물을 저장함으로써 강이 범람하는 걸 막아주고 이 저장된 물을 가뭄 때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댐인데요. 숲이 녹색댐 역할을 한다는 건 숲 또한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린 기후단원에도 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단원에서도 함께 봐줘야 되는데요. 뭐냐면 식생은 땅에 자라는 나무와 풀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식생이 우거져 있는 곳.
자, 산에 나무가 많이 있게 되면 이 산의 나뭇잎들은요, 비가 왔을 때 땅을 때리는 충격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나무 줄기를 통해서 그리고 땅에 나 있는 뿌리를 통해서 빗물이 효과적으로 지하로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식생이 우거져 있으면 지표가 이렇게 나무나 풀로 덮여 있게 되면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지하로 많이 침투하게 됩니다. 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지하로 많이 침투한다. 내리는 비가 100이었을 때 그중에 거의 60 정도가 지하로 침투하게 되면 100이 내렸더라도 지표로 유출되는 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빗물의 지하 침투가 많고 그만큼 강수시 빗물의 지표 유출량은 땅 위로 유출되는 양은 줄어들게 돼요. 그에 따라 물이 넘쳐서 홍수시에도 하천의 범람이 감소하게 되죠. 하천의 범람 위험이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지하로 침투해서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채우게 되면 평상시에도 약수터 돌틈 사이에 약수가 새어나오듯 혹은 옹달샘에 물이 퐁퐁 새어나오는 형태로 주요 하천에 근간이 되는 물들이 바로 이곳에서 새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그 3년 가뭄이 되더라도 아주 울창한 숲속의 냇물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뭄 때가 되더라도 다시 말해 평상시 유량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생이 우거진 곳은 가뭄과 홍수를 둘 다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나무더러 녹색댐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숲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 때 숲이 많이 훼손돼 있었어요. 그래서 벌거숭이산이라고 했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광복 이후에 식목일까지 정해 가면서 나무 심기, 숲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현재 우리나라 산들은요, 숲이 꽤 우거진 편이에요. 이렇게 식생이 회복되게 되자 그만큼 가뭄과 홍수의 위험도 더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하산계수도 작아졌겠죠. 이제는 43쪽 보겠습니다. 제목이 바닷물이 역류하는 감조하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감조하천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감조하천. 감자는 감상문 할 때 감자, 느낄 감자. 조자는 조류란 뜻이에요. 조류를 느끼는 하천, 이게 감조하천인데요. 그렇다면 조류가 무엇일까? 자, 바닷물의 흐름 중에서는 크게 조류와 해류가 있어요. 자, 조류는 밀물과 썰물처럼 물이 밀려 들어왔다 밀려 나가는 물의 흐름 있죠? 이걸 조류라고 해요. 물론 바닷물의 여러 흐름을 통틀어 다 조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조류는 바닷물의 많은 흐름들을 다 조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좁은 의미에서 쓰는 조류는 밀물과 썰물, 들어왔다 나갔다, 달과 태양의 인력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해요. 그다음에 조류에 반대되는 해류라는 것은요. 해류에는 한류와 난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극지방에서 차가워진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한류, 그리고 적도지방에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난류, 이렇게 한류와 난류는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물의 흐름을 한류와 난류라고 하죠.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부터 쿠릴 한류가, 남쪽에서는 쿠로시오 난류가 올라온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우리나라와 중국, 자,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는 이 서해안은요, 보다시피 육지에 의해 막혀 있는 혹은 육지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거대한 만이에요. 이렇게 만 지역, 이렇게 육지 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이런 지형이 조차가 되게 커요.
즉 밀물때 달의 인력에 따라 바닷물이 싹 이동을 해올 때 있죠. 이동해 올 때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서는 물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치솟아 오르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서는 최대 조차가 10m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최대 조차 10m라는 건 엄청나죠. 즉 썰물 때는 바닷물이 10m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밀물, 즉 딱 6시간 만에 무려 높이가 10m 이상 올라온다는 거야. 그 말은 물의 부피만으로는 엄청나겠죠? 이렇게 서해는 조차가 매우 큽니다. 조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강이 있고 바다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바다가 조차가 매우 큰 바다예요. 즉 썰물대가 되어서 바닷물이 이렇게 뚝하니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강물은 빠르게 물이 빠지겠죠. 그래서 강의 수위도 낮아지겠죠. 반면 밀물대가 되어서 바닷물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 바닷물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강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게 돼요. 이때 강은 거꾸로 흐르는 거지. 즉 썰물 때가 되면 강물은 이렇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지만 밀물 때가 되면 오히려 물의 흐름은 거꾸로가 돼요. 이러면서 바닷물이 치고 올라오지. 그래서 밀물 때가 되면 강물이지만 사실상 강물인지 바닷물인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바닷물스러워져요. 즉 짠물이죠. 염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거나 바닷물이 낮아졌을 때 물이 빨리 빠지면서 강 자체도 썰물 때는 수위가 뚝 떨어지고 밀물 때는 수위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닷물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하천을 감조하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현상은 바닷가 가까운 데서는 이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 좀 더 해발고도 높아진 곳까지 바닷물이 치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바다의 영향으로다가 수위의 변동이 발생하는 구간은 바닷가 근처가 되는데요. 이런 구간을 감조 구간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감조 구간 내에서는 이렇게 조차에 따라서 강의 수위 변동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강물의 염도도 높아지기도 하죠. 자, 이렇게 감조하천은 바닷물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강이 자꾸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사실. 따라서 이게 바닷가 근처니까 되게 평야가 많이 펼쳐져 있어서 농경지가 있는데요. 농경지에서는 늘 거기에 써야 될 물이 필요해요. 농업용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큰 강이 자꾸 바닷물이 들어오는 강이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복도에 누가 지나가니까 거기다 신경 쓰다가 말이 좀 엇나갔죠. 자, 농업용으로 물을 쓸 수가 없네. 공업용에도 사용할 수 없어. 큰 강을 끼고 있지만 무늬만 강이야. 사실상 바다 같아. 그래서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물로 인한 피해를 농경지에서 입는 경우가 있죠. 이거 염해라고 그래요. 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홍수 있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강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오는데 하필 만조랑 겹쳐요. 만조랑 겹칠 확률은 되게 많죠. 6시간 만에 만조가 돼버리니까. 이러다 보면 홍수 시에 하천 범람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감조하천은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좀 불편한 점이죠. 근데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아까 유량 변동이 크다는 말 했잖아요. 하산 계수가 크다고 그랬죠. 즉 여름에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지만 가을부터 강수량이 줄기 시작해서 겨울에 강수량 되게 적고 봄에도 적고 무려 세 계절의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요. 봄철이면 강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다니기 참 어려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산도 많잖아요. 육상교통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말도 귀했고 소도 귀했고 하니까 우마차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다 보니까 육상교통도 쉽지 않았을 거야. 거기다 강마저도 하산계수가 커. 그러면 강을 따라서 무언가 배가 다니기도 쉽지 않은 계절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강의 하류, 특히 평야가 넓은 서해안 지역은 하천들이 감조하천이야.
즉 감조 구간이 하류 지역에 꽤 길게 펼쳐져 있어요. 따라서 제 아무리 가뭄대를 하더라도 밀물대가 되면 하류 지역의 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것도 바다에서 강 안쪽으로 거슬러 가는 형태다 보니까 이때 바닷가에 있는 배가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가기 훨씬 편하지. 그리고 또 때 맞춰서 다시 또 바닷가로 또 내려가기도 편하죠. 그래서 물때를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이 물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수위가 높아지는 시점인지 낮아지는 시점인지 언제 타고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감조 구간 내에서는 교류가 활발하고 상업이 되게 발달할 수 있었죠. 수은이 발달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감조하천은 수은에 유리하게 작용했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 갯벌에는 되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먹보, 개 있죠. 꽃게라든지 뭐 갯지렁이라든지 조개라든지 엄청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강은 생물이 바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강물 자체도 물이 많지 않죠. 근데 강은 마을을 지나오죠. 마을을 지나오고 도시를 지나오고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음식물, 찌꺼기 등 많은 오염물질을 가져오는데요. 이 오염물질은 어찌 생각하면 오염이고 어찌 생각하면 영양분이죠. 자, 그런데 강이 운반하는 이 많은 영양분은 바닷가에 있는 여러 생물들에게 영양분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었었어요. 자, 그런 면에서 강물은 썩지 않게 되고 바다에 있는 많은 생물들은 번식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오염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썩게 돼요. 자, 그렇지만 적정한 수준 내에서는 양쪽의 생태계에 그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도 해요. 안정 상태를 유지했을 때.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조 하천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 감조 하천의 장점은 수운에 유리했다. 배를 타고 강을 따라 교류하기 좋았다. 그런데 철도교통 그리고 자가용,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강바람을 맞으면서 느리게 움직이는 배를 타고 교류하고 싶지 않아요. 가끔 한 번씩 뭐 이렇게 그 별미 삼아 배를 타고 싶은 거지 늘상 교통수단으로 배를 이용하고 싶지 않죠. 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속도가 느리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상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결국 수운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되었어요. 자, 감조하천의 유일한 장점이나 다름없는 수운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제부터 바닷물 안 들어오면 좋겠어. 바닷물 들어오지 않아서 이 많은 강물을 갖다가 농업용수로도 쓰고 그리고 염해도 막고 홍수 때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옴으로써 범람하는 것도 좀 줄였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결국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의 입구, 강을 하천이라고 하죠. 하천의 입구를 하구라고 하는데요. 하구에다가 결국 뚝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하구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구뚝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구뚝이 있어요. 자, 하구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하구의 뚝을 만드는 하구뚝은 감조하천의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련이 깊어요. 따라서 하구뚝 건설의 목적은 염해 방지, 용수 확보, 홍수 시 범람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구뚝 자체가 그 위에 지상으로는 도로가 되거든요. 따라서 강의 양쪽을 이어주는 도로 역할도 하죠. 다리 역할도 하죠. 따라서 교통로 확보.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관 자체가 관광 산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구뚝 건설의 이점, 장점은 염해 방지, 용수 확보, 홍수 시 강의 범람 감소. 그리고 교통로 확보,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이용,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하구뚝은 어디에 있는지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강 했을 때 중요한 4개의 강을 4대강이라고 부르죠.
자, 섬진강은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는데요. 주로 전라도 쪽을 흐르다가 바닷가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경계선을 따라 흐르죠. 따라서 여러분이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섬진강 휴게소야 그러면 아, 강의 저쪽 편이 경상도겠구나 라고 보면 돼요. 자, 아무튼 섬진강도 꽤 큰 강이지만 워낙에 이게 산간 지역을 많이 흐르고 섬진강 유역의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요. 4대강이라고 하면 한강, 그리고 경상도를 흐르는 낙동강, 그리고 충청도를 흐르는 금강, 그리고 전라도의 평야시대를 흐르는 영산강, 이렇게 4개의 강을 흔히 4대강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나라 4대강. 자, 이렇게 4개의 강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강. 이 한강에는 댐도 많고 댐이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댐을 통해서 홍수 조절 잘하고 있죠. 댐을 통해 용수 확보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서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은 강원도 쪽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경기도를 지나서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위쪽에서 내려오는 북한강과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남한강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서울을 관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자, 서해 바닷가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임진강과 만나고 앞에는 강화도 섬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한강의 입구, 임진강과 만나는 이 한강의 입구가 바로 38선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38선이 이렇게나 가까워요. 자, 따라서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약간 위쪽 지역 있죠? 위쪽의 경기도 지역은 군사 작전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을 잘 안 했었어요. 자, 그 정도로 서울은 사실 남한만 놓고 봤을 때 수도로서는 너무 북쪽에 치우쳐 있는 곳이기도 하였죠. 자, 아무튼 한강의 입구는 보다시피 38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하구뚝을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이때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강에는 하구뚝이 없고 나머지 3개의 강에는 다 하구뚝이 있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는 섬진강은 꽤 급경사의 산지 지역을 흘러내리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인근의 하류 인근 지역의 평야가 넓지 않다 보니까 섬진강에도 하구뚝을 건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구뚝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3곳에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구뚝 건설의 목적은 이야기했고요. 근데 하구뚝을 건설하면서 나타나게 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하구뚝의 단점은요. 첫째가 하천의 수질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은 도시를 지나고 농경지를 지나고 가축 사육장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은 여러 오염물질이 운반되고 있고 그리고 하천에는 그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하천이 이제 막 모이는 큰 강의 하류, 특히나 인구가 많아지는 큰 하류 지역을 통과할 때 물이 점점 오염도가 높아지죠. 그런데 하구뚝이 없었다면 바닷물과 늘 교류를 하면서 늘 희석되고 섞이고 바다 갯벌에 사는 많은 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화가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구뚝 건설로 이 강물이 바다 만나지 못하고 갇히게 되고 머물게 되고 이렇게 정체가 되면서 하천 수질 오염이 심해졌죠. 그리고 하구뚝 바깥쪽에 있는 바닷가의 갯벌은 또 이렇게 영양분의 공급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필요할 때 하구뚝이 가끔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지만요, 이미 썩어서 독성을 가지게 된 물이 방류되기 때문에 주변 갯벌의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구뚝 건설의 단점은 바로 이 수질 오염, 그리고 연안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경제적인 논리로만 하구뚝을 건설했지만 실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해서요. 요즘은 하구뚝 건설을 가능하면 자제한다거나 혹은 친환경적인 형태의 하구뚝 건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구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아래 43쪽 아래를 보세요. 아래 탐구활동을 보시면 자료 4번에는 우리나라 주요 하계만과 한강 유역이라고 있지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굵은 색의 갈색 선이 이제 산줄기를 쭉 이어놓은 분수계예요. 그럼 분수계 안쪽에 빗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확대된 한강 그림 보세요. 그래서 한강 주변에 있는 산줄기가 분수계가 되고 그 안쪽에 있는 그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바로 한강의 유역 면적이 되죠. 유역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강은 굉장히 유량이 많고 큰 강일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한강의 유역 면적 되게 넓고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 낙동강이 있는데요. 낙동강의 유역 면적이 거의 한강만큼 넓고 영산강의 유역 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을 눈치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 크기가 달라진다고요. 자, 다음 아래 질문 볼게요. 1. 자료 4에 2와 5의 유량 차이를 설명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방금 봤던 한강에서 2는 화천댐이 있는 곳, 즉 이제 막 물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곳이고요. 5는 양쪽에 있는 물줄기가 다 만나서 바닷가까지 이미 온 곳이에요. 따라서 5는 유량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의 상류와 하류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강은 이렇게 산에서부터 발원을 하죠. 자, 산줄기 사이에 이렇게 계곡이 만들어지고 이 물들이 이렇게 모이고 모여서 하류로 흘러가게 돼요. 이렇게 물들이 모이다 보면 강은 점점 커지죠. 바윗돌 깨뜨려 돌멩이,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그렇지만 강물은 뭐라 그래요?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이렇게 하죠. 자, 강물은 이렇게 처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물줄기, 돌틈 사이에서 나오는 작은 물줄기, 지도상에 그리지도 못할 만큼 작은 물줄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도에 그려질 만한 큰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어딘가에서 생긴 것처럼 그려지죠. 그런 다음 이 물줄기는 아래로 가면서 다른 물줄기와 만나서 아래로 가면서 다른 물줄기와 만나서 점점 물이 커지고 그래서 하류 지역을 갈수록 대체로 유량이 많아지고 결국 이 강은 바다를 만나서 이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물줄기는 결국 바다와 이어져 있는 물줄기가 어딘가에서 뚝 끊어지게 만들면 안 돼요. 결국 물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야. 물론 물줄기가 끊어지는 곳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곳에 거대 지하 동굴이 있어서 이 일대에 있는 물줄기는 결국 지하로 스며들어서 사라져버리는 물줄기도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물줄기는 평상시에도 을에 말라있죠. 물이 금방 빠져버렸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이다 싶은 강들은요. 늘 하류지로 갈수록 물줄기는 커지고 결국 바다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줄기가 끊어지게 그려지면 안 돼요. 쭉 이어져야 돼. 지도 밖에 어딘가로 나가야 되죠. 자, 이때 산에서 이제 막 발원한 물줄기가 이제 시작된 이곳, 이런 곳들을 상류라고 해요. 그리고 바다 만나는 아래쪽, 이 아래쪽을 하류라고 하죠. 자, 상류는 산간지역인 만큼 주변에 경사가 급해요. 주변 지형 자체가 경사가 급하지. 그럼 당연히 유속이 빠르죠. 유속이 빠르다는 건 무언가를 운반할 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어딘가에 모래나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을 다 씻어서 운반해서 밑으로 내려가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유속이 빠른 만큼 침식이 활발하겠죠?
그리고 상류 지역은 이제 막 물이 발생한 곳이다 보니까 유량이 적어요. 유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수심이 얕은 편이고, 그리고 강폭도 좁겠죠. 그리고 이제 막 그 깨져 있는 돌멩이들이 운반되고, 혹은 지나가면서 되게 빠른 유속으로 자갈이 지나가다가 주변에 있는 암석에 부딪혀서 새로 무언가를 깨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암석, 뭐 자갈이든 그것에 깨진 모래알이든지 간에 자꾸 이렇게 이제 막 깨져 나온 형태다 보니까 모났어요. 삐쭉삐쭉 날카로워요. 이런 것을 원마도가 낮다라고 해.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이 둥글게 마모된, 둥글둥글해지는 걸 원마도, 둥글게 마모된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상류 지역은 자갈이라든가 모래 등의 원마도가 낮아요. 즉 뾰족뾰족해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하류는 이것의 반대겠죠. 평야지대를 흐르니까 당연히 경사가 완만하고, 그래서 유속이 느리고, 그리고 침식보다는 퇴적이 활발하고, 그리고 유량은 많고, 그래서 유량이 많은 만큼 수심은 깊죠. 그래서 하류 지역은 큰 배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당연히 강폭도 넓죠. 그리고 원마도는 높아요. 상류에서 하류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모래나 자갈들이 계속 물에 씻기는 과정에서 둥글둥글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자갈들 있죠? 이런 것은 아무래도 하류 지역에 좀 더 많아요. 바닷가에 가게 되면 이제 하류의 끝판왕이잖아요. 바닷가에 가게 되면 특히 무언가가 쌓여 있어서 바닷물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쓰다듬어지는 그런 곳 있죠. 이런 곳에는 둥근 자갈들이 있는 몽돌 해안 이런 게 펼쳐져 있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류와 상류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오늘 하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렵진 않았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하천 주변에 발달하는 지형들이 있어요. 하천에는 또 하천 자체가 자유공유하천이랑 가믹공유하천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믹공유가 나타나는 곳에 펼쳐져 있는 주변 하천 주변 지형, 자유공유 옆에 펼쳐져 있는 하천 주변 지형들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류와 상류, 상류와 하류에서 나타나는 주요 지형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